다양한 나이, 다양한 전공, 관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 오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와 함께 슬기로운 지식 한잔 하실래요? 제33회 꾸빼씨의 행복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자기소개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창업과 유튜브에 관심이 많은 젠젠입니다. 저는 철학과 미스터리에 관심 많은 마크입니다. IT와 4차 산업에 관심이 많은 노이만입니다. 교육과 미래에 관심이 많은 나폴스입니다.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근황을 일주일간 자기가 뭘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잖아요. 근데 오늘은 팟캐스트 당일 녹음하는 이 날, 여러분에게 행복했던 일이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근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자신이 행복했던 일에 대해서 좀 들려주세요. 오늘이요? 오늘?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일단 행복을 정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행복이라고 하면은 그냥 저는 하루 이제 매일매일 루틴이 있어요. 제 개인의 루틴이 있고 그 루틴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편인데 그 루틴을 지킨 게 행복한 것 같아요. 제 정해진 일을 정해진 시간에 해냈다는 게 좀 행복한 것 같습니다. 마크님은 성취감에서 뿌듯함을, 행복을 엄청 느끼시잖아요. 네, 맞아요. 가장 큰 행복 요소가 성취감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요즘에 듣는 노래 중에 톰슨 앤 아이라는 가수 아시나요? 그 댄스 먼키라는 노래 아시나요? 네네. 제가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다가 이 노래에 이제 얽힌 그런 스토리를 제가 알게 되는데, 그 유튜브를 보다가 그 톰슨 앤 아이라는 가수가 싱어송라이터인데 좀 무명 가수였어요. 무명 가수인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곡을 노래를 부를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호응이 안 되고 어떤 좋은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좌절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엄청 이제 심각하게 콘서트가 안 된 날, 그때 이제 쓴 곡이 댄스 먼키라는 노래였는데, 그 노래를 이제 처음 대중 앞에서 부른 거를 어떤 사람이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는 톰슨 앤 아이라는 가수가 이제 전혀 유명하지도 않고 아예 무명 가수였는데, 이제 그 노래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이 노래가 정말 좋다. 이 노래는 제목을 모르겠지만 너무 좋다. 이랬는데 이제 한 8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전 세계가 그 노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댓글 같은 걸 보니까 이 작성자는 8개월 전에 이제 이 노래 제목도 몰랐겠지만 지금은 전 세계 누구나 다 이 노래를 알고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스토리를 보면서 제가 지하철을 타고 왔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니까 내가 듣고 있던 노래가 이렇게 특별하고 이런 스토리를 아니까 노래가 와닿는 거예요. 가사라든지. 그런 데서 좀 오늘 행복감을 좀 느꼈습니다. 저도 종종 차에서 그거 와이프랑 같이 듣거든요. 목소리가 좀 되게 특이하잖아요. 따라 부르는데 그런 스토리가 있는지 몰랐네요. 아내한테 알려주겠네요. 저는 오늘 사실 별로 행복한 하루는 아니었는데 어제 밤에 이제 샤워하다가 눈에 뭐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알갱이 같은 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거 뭐지 해가지고 아내랑 보니까 아내가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이제 찾아봤단 말이에요. 네이버에서. 근데 이제 막 뭐 수술해야 된다 뭐 이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진료를 받고 왔는데, 진료를 받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피로 때문에 피로 누적으로 인해서 발생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도 됐어요. 다행이다라고 들면서 그 순간 약간 이제 순간적인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걱정해가지고 이거 수술하고 막 혹시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피로 누적 3-4일 정도 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말 듣고 이제 순간적으로 좀 행복했던 게 있었어요, 오늘. 그러면 오늘 그걸 느끼신 거예요? 네, 오늘 한 3시간 전에. 최근에 많이 바쁘세요? 저는 원래 항상 바쁘게 하는데 20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 신체적인 반응이 20대 후반부터 제가 구내염이 말했잖아요. 구내염이 되게 많이 돋았어요. 근데 구내염만이 제 이제 힘들었을 때 나오는 상황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제 눈까지 이러네요.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행복했던 일은 잠을 진짜 많이 잤어요. 잠을 많이 잤는데 제가 사실 잠을 많이 자는 편이 아니거든요. 항상 뭐 할 거에 쫓겨서 못 자는 편인데 오늘 되게 많이 잤는데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행복하다라는 말을 입 밖으로 잘 꺼내지가 않잖아요. 뭐 기분 좋다까지는 할 수 있어도 행복해라는 말을 안 하는데, 딱 생각을 해보면은 행복하지 않을 이유는 없고, 행복하다라고 일단 말을 꺼내고 나서 하루를 되돌아보면은 항상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낄 만한 요소는 매일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를 저는 옛날에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매일 아까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이렇게 약간 말의 차이가 하루의 인식의 차이? 행복은 이제 선택이고 내가 감정을 결정하는 거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걸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행복이라는 게 전에 하하어님께서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때 이제 젠제님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오늘 연관된 거 맞나요? 오늘 주제에? 맞아요. 제가 하하언님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번 에피소드를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사실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난나님께서 장염에 걸리셔서 불참을 하게 되셨습니다. 이번 주도 댓글을 먼저 읽어드리면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댓글은 짝짝짝짝짝 저희가 처음으로 정기 후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레드1959님께서 저희에게 후원합니다라는 이제 짧고 간단한 이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후원을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정기후원인데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큰 의미였어요. 저희에게는. 맞아요. 네. 저 빨간색 좋아해요. 그리고 웅진님 댓글인데요. 오늘도 슬기롭고 심오한 지식 한 잔에 아침부터 깊게 취해서 시작하네요. 노이마님은 예를 들어서 마크님이 자유와 소유 말씀하실 때 프레임을 벗어나서 말씀하시는 게 매번 놀라워요. 대화하면서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 즐기시면서 오래오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사랑의 시대편에 난나님이 진행했던 방송이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디오 클립 댓글도 쭉 보고 있거든요. 한 가지 소식은 오늘로써 오디오 클립 구독자가 200명을 돌파했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도 계세요. 꾸준히 저희가 다 보고 있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유튜브에 이제 댓글 달아주신 외국인 분이 계세요. 베트남 분이신 것 같은데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나라고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알아요. 어떻게 읽을까요? 안흥 안님께서 저희에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희 방송 너무너무 유익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한국어 공부하려고 저희 방송을 듣게 됐는데 한국어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식을 얻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주의 공통 주제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꾸빼시의 행복여행입니다. 매일같이 불행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을 만나는 런던의 정신과 의사 헥터가 진정한 행복이란 뭘까에 대한 답을 찾고자 떠난 여행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영화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요. 사실 제가 여행을 엄청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제가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제가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말을 해줬는데 그중 한 명이 네가 하는 모든 말들이 이 영화랑 되게 비슷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게 됐는데 제가 하고 있는 생각들과 소름 끼치게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심지어 비즈니스 클래스 비행기를 타서 옆자리에 있는 아저씨에게 아저씨는 행복이 뭐냐고 물어봤던 것까지 똑같더라고요. 저는 그때 여행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행복이 뭐세요? 라고 묻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행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이런 행복 프로젝트는 그때 여행 국가가 남미였는데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다 쓰잖아요. 그래서 언어의 장벽에 부딪혀가지고 중단이 되긴 했는데 어찌됐건 이러한 제 경험과 비슷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주제인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재밌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를 찾기 위해 모험하는 헥터의 여행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행복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언제 자신이 가장 행복한지 이야기해주세요. 저는 나이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는 제가 하고자 했던 일이 제 계획대로 잘 되고 제가 예상했던 대로 성과가 나고 이럴 때 어떤 성취감을 통해서 행복을 많이 느꼈다면 지금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30대에 대해서는 행복을 좀 느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기보다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노이만님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아내랑 행복하거든요, 대체적으로. 근데 중간중간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불행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 행복을 추구한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행복한 순간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있고요. 문득 그냥 길을 걷다가 하늘 봤는데 너무 예쁠 때, 너무 힘든데 뭐 아내가 되게 사랑스럽게 저를 봐줄 때, 이럴 때 되게 전 여러 가지 순간순간에서, 아니면 애들이 저를 너무 좋아할 때, 수업에 막 빠져들 때, 이런 순간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나폴스님이 길을 가다가 하늘 보고 이제 예쁠 때 행복하다고 느꼈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지난주에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묵었던 숙소가 오션뷰였어요. 바다가 정말 잘 보이는 곳이었는데,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다를 봤는데, 바다 저편 이제 수평선에서 태양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휴가지에서 이제 여유로운 마음으로 가서 이제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 광경을 딱 보니까, 아, 이게 정말 행복이구나라는 저도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나폴스님은 인생의 몇 %가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아, 인생의 몇 %요? 되게 어려운,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문인데, 깨어나 있을 때 행복했던 거요? 저 한 10%? 진짜요? 그러면 90%는 뭐예요? 90%는 노멀한 거죠. 행복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봐요. 그러니까 10%가 행복하고 나머지 다 불행했다기보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더 맛있는 것처럼 행복이 너무 흔하게 생각하면은 저는 오히려 그 행복의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그래서 한 10% 정도? 저는 일단 햄버거 햄버거 아니고 저는 일단 행복을 좀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행복하면은 아마 공통적으로 비슷한 걸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약간 기분 좋은 느낌? 그런 것들. 근데 이제 행복학자들이 있거든요. 이제 심리학자 중에 행복학을 전공하는 그런 세계에 명망 있는 교수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우리나라에도 연세대학교에 서은국 심리학 교수님이 계세요. 행복학으로 되게 세계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어쨌든 이렇게 유명한 행복학 교수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행복이 좀 과학적인 걸로 접근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통 행복하기 위해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전제가 잘못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니까 행복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행복이란 게 생존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행복의 반대말을 고통이라고 보통 보거든요. 고통 혹은 불행으로 보는데, 고통이나 불행이 증가할 때가 그런 게 보통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고통과 불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자를 봤어요. 그럼 사자를 봤을 때 무섭다는 그 고통이 생기잖아요. 불행하다 이런 감정이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자로부터 피할 수 있고, 그런 불행과 고통이 생존에 되게 연관이 되어 있고, 반대로 불행과 고통을 극복하고 내가 어떤 걸 성취할 때 느끼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생존을 위해 뭔가를 이뤄냈을 때 나오는 감정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은, 배고프면은 밥 먹는다, 행복하다. 배고프니까 고통을 느꼈어요. 배고픈 고통. 그래서 내가 밥을 먹었어. 그러면 해결된 거잖아요. 그럼 행복한 거예요. 배부르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고통을 해결하는 게 행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생존과 관련이 있고. 그러면 생존과 관련이 없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난나님이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 난나님이 되게 가치 있지 않다고 여겨지는 그런 소소한 사소한 일들을 하면서 엄청난 큰 행복을 느끼시는 분이잖아요. 난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몇 가지는 분명히 이제 생존과 관련이 없을 텐데, 그런 거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는 그 박사님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까요? 제가 사실 그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서은국 교수님이 쓴 책이 있는데, 그거를 되게 오래전에 읽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막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마 그런 것도 다 생존과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다가 포인트거든요. 어느 경우에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이걸 세세히 설명하진 않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우리는 의식하지 않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사실 생존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거기 책에 제가 기억 남는 게 뭐냐면은, 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칠판 긁는 소리 싫어하는 거. 우리는 왜 싫어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칠판 긁는 소리 들으면 싫어하잖아요. 그런 게 근데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주파수가 과거에 우리가 야생에 있을 때 그 야생 늑대 소리랑 비슷한 주파수래요. 그러니까 야생 늑대 소리를 들으면은 그 소리를 싫어해야지 그걸 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생존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데, 그 주파수가 칠판 긁는 소리 주파수랑 비슷하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삶을 대할 때 우리도 모르는 것들이 사실 과거에 있었던 그런 생존에 연관이 되어 있다. 그게 DNA에 각인이 되어 있다는 게 그 박사님의 포인트였습니다. 어떤 거를 볼 때 여러 가지 관점이 있잖아요. 뭐 우주를 볼 때
천문학자들은 저 우주에 대해서 원리나 이런 것들을 보는 반면에 시인들은 시를 읽는 것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하늘을 보면서 되게 행복을 느꼈던 거는 사실은 뭐 그런 아까 전문가 분의 입장에서는 살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겠지만 시인의 입장이라면 그냥 아름답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맞아요. 저는 사실 행복해지기 위한 저만의 그런 기준 같은 걸 좀 정해두는 편이에요. 저는 어떨 때 행복한지를 좀 적어놨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내가 항상 행복하다는 감정을 좀 상기시키기가 어려울 때는 내가 이 부분에서 행복하지 않으면은 저 부분에서는 행복해져야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버튼들, 이런 장치들을 좀 마련을 해놨던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제가 좀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좀 좋은 친구들과 행복하게 어울릴 때, 저는 이런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대학생 때 누릴 수 있는 것들, 내가 이 나이 때 누릴 수 있는 것들,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하는 일이 결과가 잘 나올 때가 아니라 하는 일의 과정이 재밌을 때, 이때 저는 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이제 영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 영화는 프랑스 파리의 정신과 의사 꾸페 씨가 전하는 특별한 행복론, 꾸페 씨의 행복 여행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신과 의사인 프랑스와 르로르가 환자들을 진료하며 얻은 경험과 생각들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며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싶은 현대인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국내에서도 18주 동안 판매 부수 1위를 기록하며 2013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이라고 등극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혹시 다들 책을 읽어보셨나요? 이것도 읽었는데 정말 오래전에 읽었어요. 이게 책 원작인데 책이 되게 오래전에 나온 책이잖아요. 네네. 그 책이 딱 나왔을 때 읽어가지고 그 전반적인 흐름이나 스토리는 기억이 나는데 세부 사항들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저는 안 읽었는데 왜 꾸페예요? 원래 기존의 원작 소설에서는 헥터라고 나오는데 이게 국내로 들어오면서 출판사가 구미를 당기는 이름이 없을까? 각인이 바로 되는 이름이 없을까? 해서 꾸빼라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별로네요. 그래서 그래요? 꾸빼가 등장하지 않는 꾸빼 씨의 행복 여행이라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는 다들 보셨나요? 저는 영화 봤어요. 어때요? 저도 봤어요. 영화 행복이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해 하는 영화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 영화 옛날에 봤는데 저도 영화 나왔을 때 봤거든요. 저는 영화가 14년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4년작 2014년에 개봉했을 때 제가 봤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때 이제 한참 여기에 제가 매료돼가지고 저도 이제 꾸페치처럼 행복을 찾아서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언제 처음 가졌냐면은 그 21살인가 22살인가 제가 필리핀으로 가족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필리핀에 여행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길거리에서 호객행위 엄청 해요. 가이드들이 와가지고 같이 투어하자 막 이런 식으로 호객을 하는데 이제 저희 아빠가 그 분 한 분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그 가이드하고 같이 이제 투어를 간 거예요. 하루 원데이 투어를 갔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섬으로 배 타고 가는 여행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아빠가 말했던 그 말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그 배에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정말 그냥 무표정으로 우리 가족들은. 하지만 그 가이드가 3명이 있었거든요. 운전기사 뭐 가이드 해가지고 걔네 무리가 한 3명이서 같이 탔는데 걔네 셋은 그 배를 타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자기들 일이고 자기들이 가이드인데 자기들이 막 배에서 행복해서 신나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앉아있는데 사진 찍으라고 너무 이쁘지 않냐고 막 이러는데 아빠가 그때 한마디를 했거든요. 그게 그때 머릿속에 남았어요. 우리는 놀러와서도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쟤네들은 일을 하는데도 저렇게 행복해한다고 별 뜻 없이 말한 건데 저한테는 엄청 크게 다가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행복이란 뭘까? 그리고 이제 꾸페 씨의 행복 여행을 읽고 영화를 보면서 나도 행복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봐야겠다 라고 해서 여행을 떠나면서 정말 행복의 가치를 찾은 적이 있어요. 찾아간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찾은 거는 뭐였냐면은 나는 남들하고 얘기할 때 행복을 느끼는구나. 어떤 얘기를 할 때 행복한가 했을 때 나는 남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걸 좀 전달해 줄 때 기분이 좋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때. 진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지금 제가 그래서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요즘에는 과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과학에 요즘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다시 또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내가 의미부여한 게 아닌가. 사실 이런 게 행복이 아닌데 내가 거기에 의미부여를 하고 스스로 그걸 행복이라고 믿고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요즘엔 또 들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렇구나. 아니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영화의 줄거리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헥터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완벽하게 정리된 규칙적인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업, 집, 여자친구 뭐 하나 완벽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헥터는 매일같이 자신이 불행하다고 말하는 환자들에게 무의미한 질문만을 반복하던 중 행복해지는 법을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환자들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진료실 문을 박차고 전 세계를 여행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은 헥터처럼 행동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행동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의 그 완벽한 일상을 모두 버리고 이런 모험적인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저라면 못할 것 같은데 헥터면 가능할 것 같아요. 도전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굴레나 현실적인 것들을 무시하거나 하기엔 용기로서는 안 된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은 헥터 같은 경우는 갔다 와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정성, 그리고 결혼을 안 했잖아요. 만약에 결혼한 유부남이 행복하기 위해서 갔다 온다고 하면 대부분 이혼하자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봐요. 근데 점점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그런 굴레가 점점 많아지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20살 때는 그런 것들이 굴레가 없다 보니까 뭐 자유롭게 뭐 도전도 해볼 수 있는데 30대가 되면서 결혼도 하고 애들이 생기면 못하죠. 사실은 애들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의 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대학생 때 이런 행동을 했다가 지금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제가 너무 불행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너무 수업이 싫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수업을 들으러 강의실에 가는 길이 저는 정말 죽으러 가는 길 같이 느껴졌었어요. 저는 정말 사회생활을 해서 어떻게든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고민을 했냐면 일단 뭐 수업 이런 거 다 포기하고 그냥 휴학을 하기로 했는데, 그 휴학을 하기 전에 제가 4학년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예비 졸업 증명서라는 걸 끊어줬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스타트업 그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졸업 그 예비 증명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졸업을 할 테니 회사에 좀 취직을 좀 제발 시켜달라 이렇게 애원하면서 저는 그렇게 첫 직장을 시작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 마음먹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바람에 학업에 이제 신경을 전혀 쓰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행복을 찾자고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학점으로 인해서 제가 불행을 보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안타까운 결말이네요. 근데 노예만님이 저는 이제 20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서 아는데 원래 막 1, 2학년 때는 수석하던 사람이었어요. 막 전체 막 전부 다 F를 맞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마지막 가면서 다 F 맞고 이러니까. 수업이 싫었는데도 A뿔을 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군대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무것도 모를 때라서 이제 학업에만 열중했었는데 대학교 수업을 듣다 보니까 제가 원하던 수업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뭔가 실용적인 거나 아니면 제가 배우면서 뭔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랬는데 대학교 수업은 그런 수업이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었어요. 저도 이제 아까 나펄스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되게 동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제가 너무 TMI로 말할까봐 좀 자제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동감하는 게 뭐냐면은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그 삶의 제약이 너무 많아지고 그 삶의 현실을 깨닫는 게 너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삶이 자연스레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거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부분 이제 그런 사회적인 현실을 마주하고 나서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20대 초중반 때는 진짜 막 사람들한테 난 결혼도 안 할 거고 나는 진짜 평생 행복하게 살 거고 나는 일도 안 할 거고 뭐 취업이 뭐가 힘들어 막 이러면서 진짜 욜로처럼 살았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만난 한 누나가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은 현실과 대부분 타협하더라. 근데 너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했었어요, 저한테. 근데 저는 어떻게 말했냐면은 저는 죽어도 안 그럴 거예요. 저는 이 상태 그대로 평생 늙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타협하고 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돈이 좋고 무엇보다도 제가 성공하고 싶고 이런 게 제 이제 20대 초중반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저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근데 어느 순간 내 현실과 맞닥뜨리면서 사회에 나가다 보니 이 사회 구조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사회 구조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제가 그냥 바뀐 건지 몰라도 어쨌든 저는 그렇게 바뀌어서 헥터처럼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나갈 수는 없지 않나. 물론 뭐 다른 직업을 찾거나 다른 방면에 뭐 일을 할 수는 있어도 다 버리고 막 여행을 떠나거나 그러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뭔가 굉장히 먹먹해요. 아직 저는 그 마크님이 말하시는 철없는 20대 초중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지금의 제 삶의 목표나 그런 것들 기준은 즐거움이거든요. 하는 일의 성과가 결과가 약간 돈과 연관되지 않더라도 내가 이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낀다면
그걸로 나는 성공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삶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뭐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게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저도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이제 한 2, 3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나도 누군가를 책임져야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사회적 기준이나 이런 돈에 대해서 좀 얽매이는 삶을 살게 되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은 또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시기를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게 대안이 아니라는 것도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그게 그래요.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현재는 제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갔을 때 그게 과연 정말 행복으로 다가오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그때 그렇게 했던 일이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이제 나중에 돼서 보니까 저에게 이제 행복으로 다가오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그런 두 가지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후자 쪽이 좀 더 많은 행복을 좀 이뤄내는 일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도 행복하면서 미래도 행복해지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걸 모두 충족시키는. 저 한마디만 하자면 젠제님한테는 좀 미안할 수 있는데 차가운 현실을 이제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치기어리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할 수 있지라는 생각 아니면 모든 걸 추구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진동의 폭이 점점 좁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제가 뭐 해외 회사에서 스카웃이 제의 왔지만 내가 만약에 거길 갔을 경우 내가 여기 한국에 있는 집, 그 다음에 가족들 이런 것들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큰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수많은 선택들이 있는데 이게 행복할까 아닐까 결정하는 데에서도 걸리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그 하노이 국제학교 갔을 때도 사람들은 되게 좋은 기회다 가라고 하지만 저는 그때 부모님한테 독립한 상태였고 제 짐이 가득했고 그거를 또 제가 택배 보내가지고 뭐 그렇게 가져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짐 처리도 일단 문제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차며 그 절차며 대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스펙들이 있는데 그거를 버리고 글로 갔다 오면은 또 어떤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할 게 많아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타깝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되게 후회하고 제가 자유를 뺏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지금 또 제가 행복하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좀 차갑게 말했지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줄거리로 한번 가볼게요. 헥터의 첫 여행지는 중국의 상해입니다. 상해를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항공사의 착오로 인해 1등석 칸에 있던 헥터는 옆자리 은행가 에드워드와 친해지게 됩니다. 행복이 뭐냐고 물어보는 헥터에게 에드워드는 돈은 행복을 살 수 있다며 상해에 도착한 후 헥터에게 행복을 보여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에드워드와 헥터는 화려한 호텔에서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어요. 중요한 것은 지식도 인맥도 아니고 얼마를 주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클럽의 프리패스로 헥터와 에드워드는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전 에피소드에서는 각자 얼마를 벌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행복을 살 수 있는 만큼의 돈이 생긴다면 행복을 위해 가장 뭘 먼저 사실 것 같아요? 전 시간이요. 살 수 있다면. 그거 말고요. 물건요? 네. 전 물건 산다고 행복해질 것 같지 않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돈이 생기면 제가 필요한 만큼만 갖고 나머지는 그냥 아내 몰래 기부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도 어떻게 보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을 사면 되잖아요. 제가 말하는 시간은 그런 시간은 아니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또 누군가의 시간을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뭐 타임머신을 타고 네, 그런 건데 못 사니까 저는 그냥 돈 벌면 안 살래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아내랑 그때 말했던 게 뭐냐면 행궁동 그 수원 화성 안에 있는 동네에다 집을 사가지고 1층에다가 사람들 공부할 수 있는 모임 장소 같은 거 만들어놓는 게 저희 목표인데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긴 하네요. 같이 룸을 쓰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와서 책 읽게 하고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긴 해요. 저는 돈 많이 벌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하나만. 그 많은 게 뭐냐면은 많은 게 하나로 말해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가치들을 다 이루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앨런 머스크가 그런 거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정말 화성에 가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그 사업을 진짜로 시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전기차를 보급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전기차 사업을 시작한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뭔가를 정말 내가 이룰 수 있게 도전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원래 보통 돈이 없으면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또 수익성 따지고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너무 힘든데 내가 돈이 엄청 많다면은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가치를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집을 사고 싶습니다. 저는 또 이게 현실적인 얘기를 또 하고 싶은 게 제가 최근에 이제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저는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마음에 맞는 배우자만 있으면은 뭐 집이 뭔 상관이냐, 뭐 직업이 뭔 상관이냐, 돈을 얼마 벌어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이 정말 미쳐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랑 이제 가장 많이 싸우는 게 이런 집 문제이더라고요. 이제 결혼 생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집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 생활이 행복하려면 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집을 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싶은 거, 정말 필요한 거를 돈 액수 관계없이 하나를 탁 멋지게 사주고 싶어요. 일단 생각하는 건 약간 좀 이상하게 들어요. 엄마의 루이비통 가방. 제가 옛날에 이탈리아 여행을 했는데 엄마가 이제 거기는 루이비통이 되게 많잖아요. 좀 가격이 저렴하고 그런 거를 좀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어머니가 이제 명품 가방 같은 게 하나도 없으신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쯤 이렇게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엄마한테 받으니까 그래서 그걸 마음속에 이렇게 고이 묻어두고 있습니다. 사업 잘 되면은 살 만한 정도 금액은 되잖아요. 당연하죠. 어머니 좋아하시겠네요. 그게 약간의 소박한 목표입니다. 네, 이제 그 다음 스토리로 가볼게요. 에드워드가 데리고 간 클럽에서 헥터는 잉리라는 관광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이야기가 잘 통했어요, 그 여자랑. 그래서 여차저차 해서 잉리는 헥터와 같이 잠을 자게 됩니다. 다음 날 잉리와 데이트를 하는 중 잉리와 헥터는 길 위에서 돗자리를 피고 수다를 떠는 정말 행복해 보이는 중장년층 여성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잉리는 그들이 시골 출신으로 갈 곳이 없고 카페를 갈 돈도 없어서 길거리에 앉아 있다고 설명을 해요. 그와 반대로 돗자리를 핀 이들 옆을 지나가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은 모두 불행하게 영화에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우울한 도시인의 바다에서 행복해 보이는 길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고 뭘 느끼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길에서 이제 수다를 떨면서 웃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이제 실생활을 저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들이 이제 정말로 행복한지 아닌지는 저는 모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장면만 놓고 평가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단순히 표정을 보고는 잘 모른다.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 어떤 생활을 할지는 저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100% 순전히 주인공의 시선인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행복의 가치를 찾아다니는 그런 불행한 혹은 우울한 과정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 그냥 지나만 가는데 행복하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내가 행복할 때는 그 사람들이 아예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순전히 그 주인공의 관점이 아닐까. 영화의 그런 극적 대비를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장치를 심어놨다.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헥터는 잉리가 에드워드가 자신을 위해 고용한 콜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헥터는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때론 진실을 모르는 게 행복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혹시 진실을 알아서 불행해진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매트릭스 아님? 매트릭스. 전 그걸로 인해서 불행하진 않고 이거 너무 현실적인 얘기라서 좀 그런데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그냥 그건 것 같아요. 사회에 뛰어들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말로만 듣던 집, 차, 돈, 취업 이런 게 정말 현실로 다가왔을 때 그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 가장 불행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때 가장 불행했고 그때 제 가치관이 많이 흔들리고 제 자신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옛날엔 되게 이상을 많이 쫓았거든요. 나는 정말 행복하고 싶다. 정말 그냥 생각 없이 현실에 대한 생각 1도 없이 그냥 나는 정말 행복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되게 현실적인 거에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그 현실적인 목표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게 또 다른 행복이지 않나 지금은 생각합니다. 좀 다른 형태의 행복인 거죠. 마크 말 들으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그 옛날 여자친구 지금 아내가 안 들을 테니까 옛날 여자친구랑 결혼 얘기하다가 현실적인 그 집의 가격 내 뭐 월급과 이런 거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굉장히 불행했죠. 네, 그거 떠오르고 저는 20살 때 필리핀 여행 놀러 갔었는데 저희 사촌 형이 거기서 어학연수 하고 있어가지고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클럽을 갔는데 저희는 둘 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맥주 한잔 마시면서 맥주 한 병 들고 놀다가 이제 여자애들 만났죠.
만났는데 결국에는 걔네들도 저희한테 이제 돈을 원하는 거였고 그런 얘기 하다가 이제 걔가 들었던 현실 좀 물어봤어요. 걔한테 몇 살이냐? 18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18살인데 너 여기서 일한 지 얼마 됐냐 물어보니까 3년 정도 다녔다는 거예요. 이 클럽만, 그 클럽만. 그러면은 너 이거 하는데 혹시 너 꿈이 있냐 하니까 걔가 꿈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꿈이 뭐냐 해서 그러면 나중에 원하는 잡이 있냐고 하니까 이제 한참 생각하다가 뭐 경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심히 물어봤어요. 너 왜 이런 일을 하냐? 내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우니까 너가 18살인데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물어봤으니까 걔가 하는 말이 내 가족 5명이 있는데 엄마 아빠는 일을 못 하고 있고 내가 얘네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떡하겠냐 이런 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을 알았을 때 불행보다는 되게 충격이었죠. 그래서 나는 되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저랑 그 형이랑 이제 걔네 밥 사주고 돈이 없어가지고 $30밖에 없는데 그냥 가지라고 주고 오는데 전 그때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얘네들한테 저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교육을 갖게 됐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런 친구들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 생각이 또 떠오르네요. 저는 나폴스님의 말을 듣는데 꿈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정말 큰 행복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들었던 생각이 결국 이 생각은 제가 남과 비교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우위에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그런 행복이잖아요. 비교함에서 다시 얻는 행복이 진짜 행복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쵸. 걔 입장에서는 사실 내는 꿈이 필요 없어. 미래의 직업이 되는 게 무슨 상관이야라고 한다면 제가 그렇게 보는 게 맞겠지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걔의 현실은, 걔의 삶은 그런 거를 꿈꾸거나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여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걔는 힘들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어요. 걔가 되게 긍정적인 친구여서 그런 일을 하면서 내가 부모님을 먹여 살리고 매일매일 밤마다 와가지고 이런 클럽에서 놀아야 돼서 남자들 찾아야 되지만 이것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면 내가 가족들을 먹여 살린다고 행복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뭐 되게 존중하겠지만 쉽지 않다고 봐요. 저는. 각자가 가질 수 있는 행복의 그런 버튼이 다른 것 같아요. 그 필리핀의 그 친구도 분명히 부모님을 자신의 봉양을 하면서 얻는 그녀만의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친구와 비교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걸 행복이라고 말을 한다면 과연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건가? 이걸 내가 행복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가? 왜 우린 그런 말 하잖아요. 장애인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 팔다리가 멀쩡히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 그럼 우리는 이걸로만 해도 행복해야 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그 사례를 보면서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걔를 통해서 내가 되게 행복하구나. 행복해서 내가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긴 했죠. 반성을 한 것 같은데 그렇네요. 제가 그렇게 치면은 제가 저 스스로 행복했다고 느끼는 거고 걔는 되게 불행했다고 제가 규정한 거네요. 그렇네요. 근데 행복이라는 게 지금 하나의 어떤 감정? 이성에서 비롯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에서부터 생각해가지고 나온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이게 행복이라는 게 그렇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1억을 벌고 싶었어요. 그럼 1억을 가진 순간 정말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진 순간만 행복하지? 한 달 지나면 그거 별 의미 없고 난 1억보다 10억을 더 갖고 싶은 목표가 더 생기고 그런 행복은 내가 그걸 이뤘다고 해서 행복이 그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처럼 그 모든 사람에게는 다 행복과 불행이 있는 거고 그 행복과 불행은 다 유지되지 않는 거고 그 행복과 불행은 다 생존에서 기원된 게 아닐까.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영화 중에 그 헥터가 뭐 미리 말해버렸지만 헥터 같은 경우 나중에 아프리카 친구한테 가서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정신과 의사고 그 친구는 뭐 외과 의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외과 의사에 비해서 나는 되게 쓸모없는 것 같다. 정신과라는 게 되게 부자 나라에서만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하는데 그거랑 연결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가난하더라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힘든 삶 자체가 힘든 친구들한테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너는 행복할 수 있어 말하는 게 오히려 걔네들한테 속이는 게 아닌가. 현실은 그렇죠. 걔네들 일단 당장 밥 먹는 거나 이런 것들도 힘들고 밥벌이가 힘든데 아니야 너 마음가짐의 문제야 너도 행복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걔네들한테 절망감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가진 자의 그런 생각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복의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른데 우리의 기준에서 너네는 우리의 기준에서 안 되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또 걔네가 생각하는 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걔네 기준에서의 행복? 또 모르겠어요. 좀 어렵네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비교 자체를 안 하고 그 사람의 인권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이걸 함으로써 행복한지 불행한지 이 사람이 나보다 덜 행복한지 이런 거에 아예 관심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자체를 안 하는데 괜히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